네, 그러면 예. 다음으로는 1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주년 행사 위원장이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한 지 꼭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계셨어야 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은 계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로 그립습니다. 이 개회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해 주신 노무현재단 이병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한국미래발전 연구원의 최병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여러 실무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14 정상선언 1주년 기념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14 정상선언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무에 이명박 정부가 물을 주지 않아서 메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당시의 상황을 비유를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는 그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경만이 아니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 역사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데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정상화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쪽과의 대화, 또 여러 국가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열고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개성공단 논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볼 때 정말로 이제 이 기회가 우리들에겐 굉장히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자칫 기회를 또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고 60년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위해서 오늘 이 학술회의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4 남북 정상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 정상선언이 담고 있는 그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이해와 공감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논의를 위해서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사 준비를 한 입장에서 이 인사를 간곡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앞날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길 원한다면 지나간 역사에서 가장 소중했던 합의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 정상선언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역사의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정권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합의의 내용들을 누구도 폐기할 수 없고 폐기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일단 단상에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약간 만드는 동안 내빈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제 지금부터 토론회가 있고요. 6시 반부터 기념식 및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는 사실 기념식 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또 내빈 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이병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반도 평화포럼의 임동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최병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몇 분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후원위원장을 하셨던 이기명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종천 전 통일외교 안보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성근 노무현재단 이사님, 배우시죠? 네, 이종석 장관님도 오셨는데요.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 되겠네요. 토론자는 지금 당장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토론에 참여하시거나 해서요. 그때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세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제1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의 사회를 맡은 경남대 이수훈입니다. 오늘 토론회 시작이 아주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또 엄중해서 큰 아쉬움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만 이번 토론회가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돼서 예정됐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행사도 좀 열리고 또 대화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 발전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제1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로 경제 분야가 되겠는데요. 두 개의 발제 또 두 분의 지정 토론 이렇게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제 하나는 우리 서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북한 강령군의 경제 특구 계획에 관한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큰 그 시련을 겪었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다룬 발제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인데요. 제가 패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령군 경제특구 발표를 해주실 인제대 김현철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발제를 해주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 장용석 그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양 한반도 평화통일 경제연구소 박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제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김현철 교수께서 해주시고 대개 발제는 두 분 다 25분을 맥시멈으로 그렇게 삼아서 해주시고 또 지정 토론은 한 10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시면 대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연철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서해 평화협력지대하고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강령군 경제특구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관련된 합의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 공동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서해가 다시 냉전의 바다, 또 군사적 충돌의 바다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서해라는 것이 다시 이 이념의 바다, 정쟁의 바다가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해와 관련돼서 뭐 다양한 논란들이 있지만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와 관련된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관련 합의는 북방 한계선을 유지하면서 평화경제의 방법으로 서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또 당시에 북한 측이 제시한 지도라든가 제가 거기 지도를 적어놨는데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뭐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본질과 무관한 부차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해라는 게 한반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입구라고 할 수 있겠죠. 서해의 어떤 평화가 사라지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련된 논의도 사라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말하고자 한다라면은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논의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강령군이라는 것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공단을 만들기 전에 현대가 공단 부지로 초기에 검토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14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공단을 조성한다면은 바로 이 강령반도를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서해 평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서해 군사적 긴장이 다시 조성된 현재의 측면에서 북한이 이런 그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했던 것은 사실은 북중 관계 차원에서 얘기되는 그런 측면들인데, 참으로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북한이 왜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제시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30일 날 북한이 이 3월 전원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 3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는 걸 이제 채택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는데, 그 회의에서 채택된 다른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조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봉주는 아시다시피 2000년대 2004년 5년 북한에서 가장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버금가는 나름대로의 아주 전향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다가 2006년 들어와서 군과 당의 비판으로 인해서 해임됐다가 다시 2008년 하반기에 등장을 해서 올해 4월 달에 총리로 재임용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5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경제개발구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개발구의 즉 경제특구의 지정 권한을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에서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급 경제개발구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나진선봉, 황금평, 유화도 이렇게 돼 있고,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이제 온성섬 특구하고 강령군 경제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적경 지역 쪽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동해안 쪽에는 지금 북한이 원산하고 금강산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묶어갖고 일종의 광역 관광특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이 북한의 광역 관광특구와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취소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 바로 강령군 경제특구를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이
강령군 경제특구에 대한 일종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투자 계획인데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한 500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70만 명의 고용 효과와 재정 수입 100억 달러. 그리고 이 투자 계획에 관련된 문서를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화려한 다양한 차원의 계획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페이지에 그 투자 계획서에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요.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강령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연평도 맞은편 바다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은 당연히 북한의 최남단 해군기지인 등산곳이 폐쇄돼야 되겠죠. 그리고 강령군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사곳에 위치한 발전대 이런 부분들도 기존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서해에서의 평화와 또 공동 번영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계획이라는 거는 뭐 이거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북한의 대외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선 대풍 국제 투자 그룹 이런 쪽에서 발표한 투자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 계획서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내용들이 구상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투자 계획서를 사실은 이제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희망적인 요소를 담은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기업들 역시 자본이라는 거고요. 이 자본이라는 거는 경제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경제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서해의 정치 군사적인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해소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우리가 이 계획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이게 서해의 어떤 그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이런 데에서 카지노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중국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중국 자본이 투자하면은 그것이 일종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일종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의 참여를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자본이 참여한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지 중국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뒤의 어떤 순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령군이라는 게 경제특구입니다. 이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14합의 때 우리가 해주와 강령을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개성공단하고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천과 개성공단 그리고 해주강령에 각각의 어떤 그 비교 우위를 잘 결합할 수 있다라면은 일종의 광역 경제특구로서 좀 더 효과적인 경제특구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 해주강령군을 주목했던 것은 물류 차원입니다. 즉 해운과
육상과 그다음에 항공 물류를 결합할 수 있는 복합 물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에서, 북한의 서해안 쪽에서 일종의 그 임해 공단으로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주로 남포공단을 많이 검토를 해왔던 거죠. 근데 남포공단하고 강령 경제특구를 비교해 본다면은 일단 남포공단 같은 경우에는 서해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이상의 규모가 있는 배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포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으로 일종의 해상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해 관문 바깥에 외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외항 건설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 물류 차원에서 보더라도 남포하고 남포에 비해서 강령군 같은 경우에는 산둥반도와의 어떤 지리적인 근접성, 인천하고의 거리감 이런 것도 당연히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강령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서해의 군사적인 긴장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군사적인 긴장 문제를 다시 얘기해서 군사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남포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강령군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은 저는 강령군이 일반적인 경제특구로서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보지만 정치 군사적인 환경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은 말할 것도 없고 북중 간 무역 규모도 전년 대비 좀 줄어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라는 것도 역시 정치 군사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강령군이 공단을 조성한다 할 때는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수출이 가능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자본들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금융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의 제약들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한의 국내적인 개혁 의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방과 개혁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일정한 수준의 개방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정책, 노동시장이라든가 금융정책이라든가 환율정책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될 때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구체적인 과제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령군은 북한 해군의 어떤 그 중심적인 거점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이 성군 체제와 경제 개방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경제와 국방이 병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으면 그것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 경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주로 성군, 군사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공업 중심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다면은 대외 경제, 외국 자본의 유치와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의 이러한 그 경제 정책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최근에 OECD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2031년이 되면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거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성장 엔진이 멈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출구는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서 중국의 동북 지역이나 또 러시아의 극동이나 이 대륙 경제권, 즉 다시 얘기해서 북방 경제권과의 관계를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한국 중소기업이 현재 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출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은 서해안 지역에 일종의 경제 발전 계획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환황의 경제권 구상에 대한 서해 북부지방뿐만 아니고 서해 중부지방이나 서해 남부지방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그 비전을 이 환황의 경제권에 두고 있는데, 즉 남북 중 삼각협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게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나름대로의 경제 개방을 시도한 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들이 구체화되는 거는 정치 군사적 환경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의도라는 게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동의 경제권이라든가 환항의 경제권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서 우리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남북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 14합의에 대개 그 포함된 내용들이 북한의 여러 지역에 추가 그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그 합의들이 14 정상선에 들어 있습니다. 강령군 경제특구는 이제 사실은 개성공보다 더 일찍 제안된 그런 그 후보지였는데, 이 계획도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과 무관하지 않고 또 해주, 남포 이런 연안 지역과 다 연관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 긴장이 좀 완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존에 그 여러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이런 그 논의가 설득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모두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기왕의 남북 간의 합의는 좀 지켜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제 연관된 문제로 지난 봄 초여름까지 큰 몸살을 앓고 지금 이제 개우 정상화로 가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물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물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개성단이 무려 166일 만에 그 재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과연 개성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사실 그 개성단은 이 발전적 정상화로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슬아슬한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 지금의 남북 관계가 최근에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외 바이어들이 이 재가동되는 기업들에게 다시 일감을 생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남북 관계 악화되면서 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개성단은 기본적으로 이 국내외 바이어들이 일감을 주지 않으면 이 원만하게 가동되기 힘든 게 지금 개성단의 현실입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 8월 14일 날 좋은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또 남북관계 정세가 개성단의 또 발전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전적 정상을 위해서 우리가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합의가 과연 지난 2007년에 체결된 14 남북 정상선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이 발전적 정상화, 개성단 발전적 정상화 합의서죠. 공식 명칭이 지난 8월 14일 날 체결된 이 합의 내용을 보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2007년에 체결된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상당 부분 개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현 정부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팩트는 14 정상선언의 개성단 합의 부분,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단 합의 내용을 개성한다는 의미에서 8월 14일 날 발전적 정상선언의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보면요, 우선 이번 개성단이 극적으로 회생을 했는데 제가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남북한 당국이 모두 개성단 하나는 남겨둬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 군사적 또는 경제적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 개성단이 폐쇄되면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체 생산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단이 생산을 못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라도 생산을 해서 이 바이어들을 신뢰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어를 놓치면 이 개성단은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도 가고 다른 외국에 많이 가면서 이 바이어들이 주문한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이 개성단 근로자보다 많이 줘야 되고, 또 생산한 제품을 가져오는 딜리버리 기간도 너무 장시간에 소요되니까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그 입주 기업들이 이제 개성공단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기업도 있었는데 다른 외국의 대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다시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개성공단이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검증된 것이 남들은 또 제가 관찰 연구자로서 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의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 엄혹한 그 정치군사적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하고도 저는 연관이 됐다고 봅니다. 그 합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이 갖고 오신 자료 내용, 자료를 보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개성공단을 지켜보면 결국 북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자신들의 태도를, 입장과 태도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선 이 합의 이행이 자신들의 체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우선 가슴적으로 봅니다. 지금 지난 8월 14일 날 삼통 통행통신 통관이 합의가 되고 각종 투자 재발 장치 마련되고 또 제도 개선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합의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체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또 고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충분히 조망이 안 됐지만 사실상 이 개성공단은 이 계획경제의 어떤 원칙들이 적용돼 왔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관리 통제권을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통행 부분이고요. 통행이 문제고 근로자 관리 문제고 그리고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차량과 사람과 물건이 오고 가는 이 부분과 관련된 관리 통제권. 그리고 북한 근로자, 지금 5만 4천 명이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5만 4천 명이 북한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이 근로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권, 그리고 각종 법규, 세칙, 이런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다양한 질서와 관련된 질서 수립과 관련된 입법권을 북한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이 고려하는 요소는 경제적 실리입니다. 앞에 체제 안보 문제 그리고 사회 체제 고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또 능가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이번 8월 14일 날 합의한 이 개성공단을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을 이행하는데 아마 상당히 전향적인 협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개 요소가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면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요한 요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남북 간의 당국 간의 또 정치 군사적 신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난 8월 14일 날 체결된 남북 개성공단의 발전 정상화를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예상할 부분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개성공단 설립 과정에서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 남쪽 기업에 각종 특혜 조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특혜 제공 조치의 근본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 남쪽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고 그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낮은 임금과 세금, 토지, 임차료, 사용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개성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성단의 국제화가 이 우리 민족주의 정신을 만약에 능가한다면 또는 그 우위에 선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특혜 조건을 철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개성단의 경쟁력의 요소들이 앞으로 국제화 문제 때문에 그 특혜 요소들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국제화가 갖는 양면입니다. 밝은 면과 부정적인 면인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웬만한 내용은 제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언급해야 될 부분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가 개성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접촉을 포함한 교류 협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24 제재 조치도 지금 북한의 개성단의 확대 발전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실험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또 유엔 각종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부분이 전략물자 반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전략물자 반출을 하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물자가 들어가야 보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보다 높은 그런 전략기술도 들어가야만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현재 있는 입주 기업들이 보다 자신들의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이 전략물자가 또 원만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개성단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런 각종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제도의 개선 부분인데요. 분명히 개성단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각종 제도들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건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통행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임금제도, 세금제도, 노무관리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제도만 합의만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걸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그게 아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통행, 통신 같은 그런 인프라 비용뿐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남북관계 수준, 이런 다시 험악한 이 은사가 이 말싸움이 오고 가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각종 그 많은 비용을 우리 정부가 또 기꺼이 부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남북 경협 정책, 경협 의제를 제가 간추려 보니까 대충 3개 의제가 이렇게 간추려집니다. 개성공단 국제화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그리고 유라시아 협력과 관련해서 부산,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철도 연결 부분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고, 또 우리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의 의제가 이 3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 그리고 이제 대륙철도 연결,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사실
그 남북 정상선언 그 합의문을 내용을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의제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DMZ 세계 평화공원이 조금 그 여러분한테 낯설게 보여줄 수 있는데 개성공단이 2단계, 3단계로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DMZ 그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그 경계특구 영역이 개성공단 그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DMZ 부분에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DMZ 세계 평화공원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이 개성과 평양 연결, 평양을 연결하는 그런 고속도로라든지 또 이 철도 연결 부분이 14선언에서 합의가 되었고 또 금강산 관광 개발 관련해서 동해 쪽의 철도 연결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 그 맥락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 814 그러니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하고 14선언은 개성공단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맥락이 일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개성공단 획기적 발전, DMZ 세계 평화공원, 또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북한의 협력을 견인한다면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순수하게 경협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선언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겁니다. 이 8월 14일 개성공단 발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4선언을 수용하는 게 가장 이 합의문 이행을 담보하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남북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6.15 14선언을 정신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정신을 존중해 달라는 거. 물론 그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는 아마 상당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 정부,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를 많이 수용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발전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14선언 6.15 정신을 부정한다면 북한의 협력을 견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당장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예상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 발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물출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실감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임 박사님 발표가 아주 정말 디테일한 그런 실제 우리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을 쭉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바로 두 분의 발제를 이제 마치고 지정 토론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석 박사님부터 먼저 받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입니다. 우리 이 행사 학술회의 시작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이 발표됐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기존의 합의에 대한 개선 문제, 사실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북한을 대화 상대로 그 이전에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놓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개선하라는 여론은 저희들 원래 7월 달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한 58%가 남북 간 합의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등장할 때 42.8%밖에 안 됐어요. 개선하라는 의견이. 절반에 못 미쳤는데 지금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58%, 61%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로서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기존의 합의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어쨌거나 어려움과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는 기본적인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데서부터 좀 출발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대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려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남북 간 합의 개성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강양군 특구라는 게 결국은 서해 NLL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 그 십자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남북 정상선언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주 특구와는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관련돼서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임해 특구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전제로 해서 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한중 간의 협력, 남북 중 간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공간, 이와 같은 의미들은 충분히 우리가 중요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이 북쪽이 해주 쪽은 이제 임해공단이긴 합니다만은 특구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개발구를 도 단위별로 다 내온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게 과거 접경 지역이나 접경 지역이죠. 북중관계 중국과의 접경이든 남쪽과의 접경이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제한적인 폐쇄적인 특구에서 내륙까지 사실 개방하는 쪽으로 굉장히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개방의 흐름이.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물출 박사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어떤 그 정책 관련돼서 체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내륙 지역까지 개방할 정도로 상당히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는 함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제의 어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주는 함의도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의 창이 열릴까라는 차원에서 또 함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를 좀 놓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강양군 특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해에 있는 등산곳 해군기지, 사곳 해군기지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어떤 파급 효과, 실제 긴장 완화 효과 이런 것들을 주목한 점은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이제 좀 북쪽이 2010년도부터 좀 달라지고 있는 점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99년도나 뭐 2002년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만 해도 주로 이제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의 관계를 또는 뭐 긴장을 조성하던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201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육상 전력이 굉장히 보강이 되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라는 사건은 과거 서해 교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적으로도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양군의 특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구가 만들어져서 외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위로 포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도 여러 가지 변화된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서 결국은 이제 긴장 완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시사를 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 내용 차원에서라도 긴장 완화 효과들을 우리가 긴장 완화를 정말 원한다 그러면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유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유연한 접근들을 이건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와 같은 접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특히 강양군 특구도 마찬가지지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도 마찬가지고 DMZ 세계 평화공원 구상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접경 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긴장 완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MZ에는 경계선이 군사 분계선이 획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란은 없지 않느냐. 서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에다 뚜껑을 씌워버리면 그런 문제가 희석되면서
그 문제 자체를 또 새롭게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강령군 특구는 NLL을 위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개성공단 뭐 정상화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하고 또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발상을 바꿔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런 어떤 실제 이유라는 것들이 실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비전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에 나왔던 과거 합의들을 부정하는 발상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현철 박사님 발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저처럼 뭐 정치학하는 사람들 생각이 아니고 실물 경제 다루시는 분들 또 실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이게 좀 이런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음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진지하게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북한 경제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부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로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중화경제권이 중국에 이제 소위 중국의 부상이 중화경제권에 이제 확대로 나타날 텐데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경제권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저 상황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경제가 우리한테 주는 함의, 그걸 통해서 최소한 인구 8천만 내지는 뭐 저 동북 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1억 이상의 경제권을, 적어도 우리 한국 경제권을 또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한테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북한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경공업 중심의 어떤 수출 지향 드라이버를 북쪽이 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수출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식량 수입해야 되고 비료 수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환율을 올려가지고 수출 드라이버 걸 수 있겠습니까? 환율 올리면 국내 물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라도 북한의 농업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북한의 어떤 선택 환경을 만들겠다라는데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내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협력이나 대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배가 불러야 정치도 알고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인파워먼트죠. 이걸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차단해놓고 변화할 때 기다리는 전략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스스로의 목표와 수단 자체가 괴리되어 있는 잘못된 겁니다. 상호 충돌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변화의 조건을 좀 주도적으로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변화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여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발상을 좀 바꾸고 그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구구절절 또 시적절한 그런 토론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김재영 박사님의 개성공단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은 개성공단에 한 2년쯤 근무한 바가 있죠. 한 2년쯤 근무했습니까? 그런 현실감이 아주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연수 김진향입니다. 3년 6개월간 개성에서 관리위원회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기업 창설 등록 인허가부터 노무 임금 협상까지 기업들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고 주로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관계자들과 매일매일 협상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속속들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123개 가동기업, 거기에다가 80여 개 영업소, 개개인 사장님 한 분 한 분을 다 알 정도로 3년 6개월간 개성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166일 만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임을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불안한 재가동이다. 언제 다시 남북 당국 관계가 얼그러지면 언제 다시 개성공단이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생각이고, 입주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북 관계를 누구보다도 많이 또 압니다.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죠. 현재 166일 만에 가동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바이오의 문제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정말 현 박근혜 정부가 대북 평화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성공단 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강령반도 문제부터 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에 우리가 1년에 900억을 북측에 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900억 원을 주고 우리는 과연 얼마를 가져올 것인가? 기업지원부장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모든 기업의 회계 결산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결산은 누가 하느냐? 남측의 3일 회계법인부터 도원, 화인, 남측 우리 대한민국의 1, 2, 3위 회계법인들이 들어가서 다 모든 기업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회계 결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15배에서 30배 정도는 가져옵니다. 왜 123개 가동 기업은 166일간의 그런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단 한 기업도 빠짐없이 다 다시 들어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 세계 어디를 봐도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 그 기업인들에게는. 그 기업인들은 166일간 이런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경협보험 문제부터 어떠한 실질적 지원도 필요 없다. 단 하루라도 빨리 재가동만 열어준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업 지원이다. 그렇게 정부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임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많은 나라를 찾아가가지고 대체제를 찾았지만 개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건들입니다. 개성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좀 더 확장해보면 남북경협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共和国남북경협에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완벽한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개성공단을 상징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북 담론, 개성공단 담론, 사실은 매우 왜곡되어 있거나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매우 큰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신변 불안 담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확했을까요? 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모든 800에서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은 누구도 신변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4월에, 5월에 마지막으로 강제 철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왜 새벽 1시, 12시 넘어서 그들이 나왔을까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는 개성공단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가 나와야 된다라고 철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겠다고 숨어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찾아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6차, 7차까지 이어져 오는 실무 협상의 과정들 속에서 많은 팩터적 신변 불안 담론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신문을 보면서 다 웃었을까요? 그만큼 뼛속 깊은 대북 불신,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면서 북측에다가 당신들이 여차하면 우리 근로자들을 억류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북측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그 정도로밖에 우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이 사업 전체 접어자. 거기에서 시작한다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9년, 2010년에도 실무협상이 있었고 당시에 실무협상에 저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무협상에 직접 참여해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성군 간의 경제적 가치, 정치사회 문화적 가치, 미래적 가치, 평화적 가치,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족사회에 있어서 완벽한 기능, 순기능을 하는 이곳인데 이것이 지난 166일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임을줄 교수님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고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6.15 14시대로 복귀하고자 하는 철저히 상호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쟁점들은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은 딱 하나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는 6.15 14를 개성하겠다라는 선언만 해주면 완벽하게 모든 쟁점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166일간의 실무협상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오히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북측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대남협상, 대미협상을 안 할 필요가 없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북측이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도 북측이었습니다. 개성난 관리위원회부터 기업인들 방북을 허용했던 것도 북측이고 마지막에 7차 실무회담을 가져오게 하는 조평통 특별담화 위임에 따라서 개성난 정상화를 선언했던 것도 북측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협보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폐쇄까지 염두에 둔 절차적 프로세스를 가져갔습니다만은 북측의 조평통 특별담화를 계기로 완벽하게 다시 회담 국면으로 오게 되는 과정은 결국 북측이 전체 판을 주도했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폐쇄할 수 있어라는 강경 모드, 그러한 강경의 원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이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장용석 박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가 참 모호합니다. 신뢰 프로세스 비전, 전략과 목표, 내용, 수단과 방법 굉장히 모호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뼛속 깊은 불신과 대립, 이러한 뼛속 깊은 자의식의 반어적 표현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뢰 프로세스에 신뢰가 없다.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 프로세스다. 라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북측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북측의 엄청난 변화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주 고정적인 대결주의적 대북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수많은 대화 제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화 공세로 남남 갈등용으로 단정 지어버리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리는 현재의 남북관계 담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이 부분이 진정성 있게 북측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 8.14 합의의 많은 내용들은 이물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당시에 이미 모든 게 다 논의됐던 이야기고 2008년 연말 이전에 다 하기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저는 제가 근무했던 시기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 30일까지 3년 6개월입니다. 개성공단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한 것은 단언컨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초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비핵 개방 3천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 한 발짝도 못 나가라고 선언했던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완벽하게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신규 투자, 추가 투자, 공장 증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3월 말의 조치, 4월의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008년 2월부터 개성공단은 미운 오리 새끼, 이전 정부의 서자 취급을 받는 기업인들에게는 숨만 쉬게 했던 기존에 들어갔던 기업들만 추가 투자 없이 기존에 했던 것만 하세요. 아무것도 다른 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서 10월 투자해서 150월 평균 벌어왔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6.15 14시대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만 한다면 굉장한 기회들이 남북 민족사에 올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환 고사님, 그 개성공단에 실제 관리위원회 3년 반 근무하면서 그 신뢰감 있는 또 생생하고도 또 격정이 넘치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3시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분 팔째 김현철 교수님 또 이물주 박사님 간략하게 한 2분 답변도 좋고 또 추가할 생각 계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1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몇 가지 좀 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박근혜 정부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대표적인 게 이제 평화공원인데요. DMZ의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뭐 대북정책 무슨 홍보하는 책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부 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그 평화공원이라는 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산책하는 그 공원 그거를 DMZ에 만들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평화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공원에 협의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개성공단 얘기하는데요. 이 개성공단이 통일부의 영문으로 된 책자라든가 우리 뭐 외신이라든가 공단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인더스트리얼 파크이라고 합니다. 파크. 우리가 공원이라는 게 공공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게 다른 분쟁 지역의 적경 지역에 산업공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종의 평화공원으로 지정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합의문에 보면은 서해에 해상평화공원을 만들기로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 해상평화공원이라는 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백령도 근처에 천년기념물인 물범이 삽니다. 그 물범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의 바레만하고 이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그 중국 바레만이 대부분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이 물범 서식지가 굉장히 지금 아주 위협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백령도 옆에 있는 이 물범 서식지를 해양평화공원으로 만들자. 그 해양평화공원이라는 거는 저기 홍해에 가면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만든 홍해 해양평화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산호초가 중요한데 중동 전쟁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 중동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 해양평화공원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서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이익을 나누자. 이런 게 대표적인 홍해해양평화공원의 취지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갖고 서해해양평화공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평화공원입니다.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4합의문 안에 보면은 평화공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철원 앞에 있는 궁예 성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사평화공원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있고요. 고성군이나 이런 데는 농업단지 같은 거 충분히 그것도 일종의 농업평화공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평화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거절하고 전혀 다른 맥락으로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다 대고 군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어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경제죠. 경제를 살리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예, 임 박사님 간략히 짧게 부탁합니다. 저는 그 북중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좀 따끈따끈한 그 최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 단동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압록강 대교가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서 저게 언제 완성이 될까 했는데 직접 가봤더니 정말 아주 입을 딱 벌어지게 할 만큼 아주 웅장한 그런 자태를 뽐내면서 이제 마지막 상판 연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길이가 3km고 이제 왕복 4차선, 왕복 4차선이고 중국 정부가 3,300억 원,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도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봄, 조금 늦더라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큰 다리를 건설해서 서로 싣고 나를 그런 물건이 있겠느냐, 또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왕래하겠냐고 저도 이제 현지 가서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신의주만 보는 게 아니라 평양, 그러니까 신의주를 통과해서 평양과 개성, 남쪽으로까지 연결을 염두에 두고 이 다리를 건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동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단동의 공항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오히려 평양 순안 공항보다도 훨씬 더 발전이 더딘 그런 곳이었는데, 단동 공항도 완전히 새로 아주 현대식 건물로, 유리 건물로 지금 건설돼 있고 다리도 놓고 한마디로 천지개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런 발전을 왜 하느냐? 우리는 북한을 통과해서 남쪽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봤을 때도 아마 역사상 이렇게 크고 웅장한 다리 연결을 외부하고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고 또 그만한 준비를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에서 불과 1km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새로운 경제특구인 황금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황금평 경제특구가 다 중단된 것으로 언론이 불과 2달 전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PPT가 되는 줄 알고 이 PPT를 사실 다 준비를 해서 사진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준비해 봤는데 지금 이 상황, 이게 PPT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보면요,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러면 관리위원회 청사, 그리고 가로등, 전력이 안으로 인입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입구에 하단에 이게
보다 많은 차량과 인원이 왕래할 걸 대비한 그런 그 작업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황금병이 지금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중국과의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결국 이 개성공단 개발이 만약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발전소 정상화가 돼서 잘 이행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가 조금 과장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삼킵니다. 충분히 중국 경제를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다른 성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제1회의 경제 분야에 관한 좋은 발제도 토론을 들었는데 우리 패널 분들이 한결같이 그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도 그렇거니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강릉군의 경제특구 이런 것이 우선의 개인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실리가 대단한 것이고 또 따라서 이것은 국가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 따라서 신뢰 구축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바로 평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관된 그런 그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2회의는 또 시민 교류 협력 이런 게 있고요. 또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계속 좀 지켜보시고 나중에 종합 토론 때 좀 그런 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제1회의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발제 준비하시고 또 토론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